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22번째 피해자는 나이 미상의 여성. 1977년 5월 28일 토요일 오전 2시 30분 세크라멘토 제4 파크웨이 강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얻은 단서라면 EAR이 사용하던 권총이 해군에서 사용하던 푸른색의 철제 강철 손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해병대에 몸담았던 남편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전체적으로 비슷했고 범행을 다 끝내고 조용히 나가지 않고 칼로 협박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집에 TV가 있으니까 만약 뉴스에 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 목숨은 없을 줄 알아. 이번에는 특이하게 빨간 스키 마스크를 썼습니다. 강간 범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특이점만 언급하며 지나가겠습니다. 24번째 1977년 9월 6일 새벽 3시 강간. 피해자는 유부녀이며 범인의 오른쪽 팔뚝에 황소 모양의 문신을 보았습니다. 25번째 1977년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강간. 피해자는 17세 여성, 나일론 스타킹을 쓰고 있었습니다. 26번째 1977년 10월 29일 새벽 1시 45분 강간. 피해자는 유부녀이며 범인의 특이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전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이 말을 침을 질질 흘리며 했다고 합니다. 범인에게 심경 변화가 생긴 걸까요? 27번째 1977년 11월 10일 새벽 3시 30분 폭행. 피해자는 13세 여자아이. 강간을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애매한 주장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 왈, 딸은 강간을 당했다. 딸 아이 왈, 전 당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성기를 묶여있던 손에 넣었을 뿐이에요. 완강히 거부했어요. 경찰 측에선 강간이 아닌 단순 폭행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범인의 저 행위도 어떻게 보면 성폭행의 한 종류가 아닌가요? 28번째 1977년 12월 2일 밤 11시 45분 폭행. 피해자는 6살 딸아이의 엄마. 끈으로 포박만 당했습니다. 그 밤늦은 시간에 다행히도 이 여성의 집 앞 거리에선 10대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10대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었다는 것도 평소 같았으면 짜증났겠지만 이때만큼은 너무 고마웠을 듯합니다. 자경단이 생겨나고 사냥꾼들까지 생겨났지만 별 영향은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1977년은 28번째 사건을 끝으로 1978년으로 넘어갑니다. 1977년 한 해 동안 디엔젤로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지나갑니다. 이어서 1978년 첫 범죄는 1월 28일 밤 11시 35분 29번째, 30번째 피해자가 한 집에서 동시에 발생. 한 집에 같이 사는 10대 자매였습니다. 처음으로 한 집에서 2명을 동시에 범행했습니다. 다음 범행은 1978년 2월 2일 EAR의 첫 살인입니다. 첫 범행이자 다수의 범행이 일어났던 란초 코르도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란초 코르도바의 라 글로리아와 라 알레그리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부부입니다. 먼저 21살의 남편 브라이언 맥과이어, 20살의 아내 케이티 맥과이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브라이언은 매더필드 공군기지에서 E5 스태프 서전트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계급으로 풀자면 병장 정도일 듯합니다. 이 부부는 2월 2일 밤 9시 20분경에 범행이 많이 일어났던 말라가 웨이를 따라 키우던 강아지 썸퍼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라 알레그리아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때는 범인이 이 주변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쪽 길을 따라 산책하진 않고 있었죠. 이 부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웨스트 라 로마의 북쪽으로 갈 때 반대편에선 조깅하는 남성이 마주쳐 뛰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뛰어오면서 큰 나무 아래에 덤불에 서 있는 곱슬머리의 한 남성을 보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부부와 조깅하던 남성이 지나가던 이 거리의 한 집은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가 장난 전화를 계속 걸던 집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밤 8시까지 장난 전화는 수도 없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가 아예 스토킹을 멈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썸퍼를 산책시키며 그 집 쪽으로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던 집에 살던 10살짜리 여자아이는 2층에서 창문을 통해 뒷마당을 쳐다봅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소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 집 뒤뜰에서
도망가는 남성에게 총을 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 들렸던 시끄러운 소리는 첫 번째 발사였고 보았던 것은 두 번째 발사였습니다. 총을 두 발 맞은 듯한 남자는 앞으로 고꾸라지다시피 쓰러졌고 그 남성은 썸퍼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브라이언 맥과이어였습니다. 총을 쏜 범인은 브라이언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앞들로 향하는 집 옆 좁은 통로로 뛰어갔습니다. 소년이 보았던 범인의 모습은 거기까지였고 곧 여자의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총성이 울립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KT 맥과이어였습니다. 그 뒤 이 동네엔 정적만이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한 부보원관에 의해 현장은 수습되었고 브라이언 맥과이어는 가슴에 한 발, 목 뒤에서 한 발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KT 맥과이어는 머리 뒤통수에 한 발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푸들인 썸퍼는 이 집 수영장에서 바들바들 떤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 서쪽 12피트 지점에는 이런 식의 파란색 신발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사는 어떤 집의 사람것도 아니었고 보안관과 경찰은 이 젊은 부부가 왜 이곳에서 살해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살해된 KT씨는 몇 달 전 일하던 주유소에서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링크는 없었지만 아마 그때 당시의 스토커가 오늘 살해한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가 아닐까 하고 추측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층의 10살 소녀 그리고 조깅하던 남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남성이 10살 소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만든 몽타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깅 남성이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터라 정확한 진술이 아니었다는 본인 증언에 따라 약 한 달간 수정 작업을 걸쳐 최종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완성된 스케치는 향후 40년간 수사에서 거의 확정적인 범인의 모습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추가 증언으로 범인의 모습을 특정했습니다. 키는 약 6피트,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 어두운 색 바지와 검은 신발, 갈색 가죽 자켓이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보안관은 주변 사람들의 목격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는 나무 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라 글로리아 만 100번지의 집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날 이 집에는 3명의 10대 자매가 있었고 밤 9시까지 장난 전화로 스토킹하던 곳이었죠. 아마 범인이 노린 다음 희생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빈틈을 노리며 기다리던 중에 목줄을 한 작은 푸들이 거리에서 낑낑거리며 울부짖습니다. 평소에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범인은 개를 집어들고 이 집 뒤뜰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던져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깽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찾아온 푸들의 주인인 브라이언 씨는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어두운 집 뒤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브라이언 씨는 공군 병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범인은 광포해지며 둘 사이에는 언젠가 몸싸움, 총격이 발생하고 10살의 여자아이는 창문으로 목격합니다. KT까지 죽이고 나서 다시 뒤뜰로 돌아온 범인은 온 동네 개가 짖기 시작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동시에 뒷주머니에 준비해온 스키 마스크를 꺼내 뒤집었습니다.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파란 신발끈도 뒤뜰에 흘리면서요. 뒤집어 쓰곤 다시 앞뜰로 통하는 통로로 뛰어가 보지만 거기엔 죽어있는 KT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KT의 피를 밟게 되고 신발에는 피가 묻고 핏자국이 시멘트 바닥에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타놓고 차도를 가로지르면서 한동안 핏자국을 남깁니다. 도로 건너편의 앞뜰로 들어가면서 발자국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모습이었고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켓의 허리 높이, 등 부분 오른쪽에 땅콩 모양의 얼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몽타주는 한두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 보안관 사무실로 와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목격자는 늦은 밤이라서 확실하게 보진 못했지만 실루엣으로 손에 옷가지 같은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 남성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그런 남성이 바지 뒷춤에 리볼버를 꽂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총알과 탄피를 분석해보니 리볼버가 맞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퀴였다는 357 매그넘 콜드 트루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6피트라고 진술한 10살 여자아이는 현장 사건 재현 중에 바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의 높이와 비교하곤 5.9피트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이 키는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와 동일한 키입니다. 결정적으로 경찰에서 이날 살인범이 이스트 에리어 레이피스트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한 또 다른 까닭은
매일 스토킹 전화가 오던 다른 집에도 이날만큼은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흘리고 갔던 매듭 지어진 끈, 이 매듭법은 항상 범인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남기고 간 매듭법의 신발끈이었습니다. 비록 끈 색깔은 달랐지만요. 마지막으로 목격자들을 통해 경찰이 얻을 수 있던 단서론 범인은 차량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뛰어서, 걸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1번째, 1978년 3월 18일 새벽 1시 강간. 피해자는 유부녀. 특이한 점으론 이전 강간 피해자와 비슷하게 범행을 끝낸 후 옆방 구석에 가선 침을 흘리며 엄마를 욕하며 비난하는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엔 맥주 2병을 마시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32번째, 1978년 4월 14일 오후 9시 30분 강간. 피해자는 16세의 여자아이. 범인은 틀림없이 강간했지만 사건 이후 처녀성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5분쯤 남편과 조카랑 세크라멘토 강에서 낚시를 하던 한 여성은 수상하게 보이는 한 남성이 뛰어오다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좀 잡으셨어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그 남성은 이상한 한마디를 하고 다시 뛰어갔다고 합니다. 아, 저희 아내는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성은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숨이 차지도 않았고 남방이랑 일반 남성용 긴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혹시 생김새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키는 한 5피트 8인치 정도 돼 보였고요. 그렇게 살이 찌지도 마르지도 않은 일반적인 몸매에 갈색 머리에 콧수염이 있었어요. 33번째, 1978년 6월 5일 오전 3시경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 범인은 자신의 입으로 어서 남편의 손을 묶어. 안 그럼 네 머리 켜놓고 있는 357 매그넘이 네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볼버 권총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번째, 1978년 6월 7일 밤늦은 시각 강간. 피해자는 아파트에서 사는 21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범인의 특이한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침입할 때는 항상 나일론 스타킹을 신는 것이었습니다. 35번째, 1978년 6월 23일 새벽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36번째, 1978년 6월 24일 새벽 3시 15분 강간. 이번 피해자도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37번째, 1978년 7월 6일 늦은 밤 강간. 피해자는 이혼하고 두 아들과 같이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지난번 특정 사건에서 범인이 이상행동했던 것 중 잘못했어요 엄마 라던지 난 엄마가 싫어요 라던지 집안 구석에서 엄마한테 하는 혼잣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라며 불 꺼진 방 구석으로 가서 침을 흘리고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범인은 절대 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8번째, 1978년 10월 7일 새벽 2시 30분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끈으로 묶인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서라고 한 뒤 접시 2개를 바닥에 맞닿도록 해서 등 뒤로 묶여있는 손에 쥐어줬습니다. 만일 이 접시가 떨어져 깨진다면 아내 머리통도 내 총이 날아갈 줄 알아. 처음 있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39번째, 1978년 10월 13일 새벽 강간. 피해자는 8살 딸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범인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쓰레기 봉지에 담은 뒤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차에 갖다 놔. 하지만 그 뒤에 아무런 추가적인 대답이나 발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만든 영상의 첫 번째 편에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묘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범인은 누군가가 대화하는 듯한 말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이것과 혼자 침을 흘리고 흐느끼며 엄마와 얘기한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전문가들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번째, 1978년 10월 28일 새벽 3시경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41번째, 1978년 11월 4일 새벽 3시 45분 강간. 피해자는 1살 갓난아이가 있는 3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처음으로 백인 여성이 아닌 아시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영어를 잘 할 줄 몰랐으며 따라서 범인의 명령도 순조롭게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도 얻어낸 단서가 별로 없었으나 두건, 작은 존슨즈 베이비 오일 등을 묘사하며
이스트 에이리어 레이피스트라고 특정하였습니다. 42번째, 1978년 12월 2일 새벽 4시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으며 또 침을 흘리며 흐느끼며 혼잣말을 웅얼거리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43번째, 1978년 12월 9일 새벽 강간. 피해자는 혼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존슨즈 베이비 오일 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1978년은 지나갑니다. 한편 디앤젤로도 5번 경찰서 경관으로 근무를 겉으론 문제없이 하며 지냈습니다. 44번째, 1979년 4월 4일 새벽 강간. 약 4개월간의 긴 텀을 두고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범인의 행동에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여성의 가슴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약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생긴 듯 합니다. 45번째, 1979년 6월 2일 새벽 강간. 피해자는 17세의 여자아이였습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이번에도 범인은 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범인은 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듯 합니다. 46번째, 1979년 6월 11일 새벽 4시 강간. 피해자는 남편과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47번째, 1979년 6월 25일 새벽 강간. 피해자는 13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범인의 몸에선 존슨즈 베이비 로션 향이 났다고 합니다. 48번째, 1979년 7월 5일 새벽 4시 30분. 이번에는 무단 침입 절도였으며 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아내와 자고 있던 남편은 집안에 뒤지고 있는 어떤 한 남성의 소리에 반응하여 잠에서 깼고 EAR을 마주쳤을 때 교육받은 요령대로 행동했습니다. 키가 6피트 2인치에 220파운드였던 남편은 범인이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고 그 사이에 아내는 아래층으로 달아나 이웃집으로 달려가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바로 남편도 뒤쫓아 달아났습니다. 혹시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위험성 때문에 몸싸움은 하지 않았던 것이라 말했습니다. 49번째, 1979년 10월 1일 새벽 2시. 이번 사건은 지난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벌어졌습니다. 강간미수, 무단침입, 절도, 폭행이었습니다. 범인은 남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이전에 없었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EAR이라고 추정하는 범행이었습니다. 1979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타임라인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째 사건이 일어난 1979년 7월 5일과 49번째 사건이 일어난 10월 1일 사이에 디앤젤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5번 경찰서 경관이었던 디앤젤로는 1979년 7월 말에 특이하게도 본인이 머물고 있는 5번이 아닌 저기 아래 떨어져 있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페이앤세이브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킵니다. 훔치던 제품은 망치와 개 퇴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초에 경찰직에서 해고됩니다. 이 AR은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엄청 싫어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르는 범행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집안에 침입할 땐 항상 잠금장치나 자물쇠 등을 망치로 젖히거나 부시고 들어왔었습니다. 1976년 초부터 1979년 8월까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디앤젤로가 훔치다 걸린 제품과는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디앤젤로가 경찰직에서 해고가 되기 직전에 벌어졌던 48번째 사건과 해고된 뒤인 49번째 EAR의 범행에서 강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30일 산타바바라의 아베니타 페케냐에 정형외과 의사인 로버트 존 오퍼만 씨와 심리학자인 데브라 매닝 씨는 오퍼만 씨 소유의 한 콘도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같이 놀러왔습니다. 오퍼만 씨는 아주 성공한 정형외과 의사였고 미혼이었고 데브라 씨는 몇 년 전 이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별도의 사건 목격자는 없었으며 아래 묘사하는 내용들은 실제 전문가들의 사건 재구성을 통한 묘사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이 두 사람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걷어차고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살짝 깼으며 그 시각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잠을 깨웠던 남성은 이를 악물고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해. 쉬. 몰래 침대 뒤 구석으로 떨어뜨렸지만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범인에게 들켰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범인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본인이 직접 오퍼만의 발목과 손목을 묶고 데브라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곧 죽을 것이며 만약에 혹은 하지만 따위는 없어. 하지만 무언가를 갈등하는 듯한 범인은 시간을 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사이 오퍼만 씨는 발목에 묶어있던 끈을 풀어내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자 범인은 반사적으로 도망가는 오퍼만 씨를 등 뒤에서 쐈고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오퍼만 씨는 바로 앞으로 쓰러졌으며 고통에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퍼만 씨에게 다가가 등 뒤로 3발을 더 쐈습니다. 나체였던 오퍼만 씨는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은 바닥, 엉덩이는 높게 치켜들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묶인 채로 있었던 데브라 씨에게 다가가서 머리 뒤에 대고 한 발을 쐈습니다. 이 총소리를 이웃 콘도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 진술에서 최초 한 발의 총성이 들렸고 잠시 텀을 두건 3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는 12월 30일이었고 연말 폭죽놀이를 하나보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 한 발의 총성이 더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 시각은 새벽 3시였고 아주 추웠던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굳이 집 밖으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선 3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매듭법을 본다면 이 AR이 확실한데 사건이 발생한 위치는 산타바바라입니다. 계속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던 세크라멘토 동쪽에서 약 490km 떨어진 곳입니다. 둘째로 콘도의 뒤뜰에 있는 한 검은 봉지 안에는 칠면조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먹고 남긴 듯한 칠면조 고기와 뼈다귀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엔 이런 것을 먹을 어떤 개나 동물조차 없었습니다. 부자인 오퍼만 씨와 그의 연인인 데브라 씨가 뭐가 아쉬워서 까만 봉다리 안에 칠면조 고기를 싸들고 다니면서 먹을까요? 경찰은 이 부분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콘도 밖에서 침입한 흔적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인이 오기 전부터 비어있는 콘도 내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 멀리 산타바바라까지 와서 콘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새벽에 연인을 죽인 것일까요? 데브라 씨가 심리학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경찰의 이 AR에 심리상태 분석에 도움을 주던 정신의학 전문가였습니다. 범인은 그 사실을 알고 살해하려 여기서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며 오퍼만 씨는 우발적인 살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사건은 다음 해이자 3개월 뒤인 1980년 3월 13일 산타바바라에서 조금 떨어진 벤츄라 카운티의 하이포인트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부부가 집안에서 어떤 둔기에 맞아 죽은 채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라이먼 스미스, 아내의 이름은 샬린 스미스였습니다. 실제 사건과는 크게 무관하지만 이 부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먼 씨는 이곳에서 매우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상급 법원의 판사로 임명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 동네에서 엄청난 미인이자 항상 쾌활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유명한 여성이었고 보석상이었으며 남편인 라이언 씨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80년에 부자들의 상징인 포드 썬더버드 차량을 각각 한 대씩 몰고 다녔습니다. 한 대만 있어도 시선을 끌 법한데 이 집 차고엔 2대가 세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안 좋은 소문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악플이겠죠? 야, 샬리는 3번째 결혼생활인데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여자야. 야, 라이먼은 재혼이었는데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몇 명 있대. 그리고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샬린과 바람을 피고 있는 전직 부부안간인 어떤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라이먼은 매우 화가 나서 매일 싸우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샬린 씨는 손목이 묶인 채로 죽어 있었는데 손목을 묶은 매듭법은 다이아몬드 매듭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매듭은 선원들이 짐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많은 매듭법 중 자주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것이었는데 다르게는 나이프 레인야드 매듭 혹은 중국 매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알려진 초반엔 많은 언론에선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서로를 죽인 것이다 따위의 추측이었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부부는 장작용 통나무에 머리를 세게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끔찍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게 쳤는지 조각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샬린 씨의 몸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되어 강간을 당한 뒤 사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을 당한 뒤 사망한 것에 대한 증거로는 샬린 씨가 묶여있던 손목에 뭔가 상처로 심하게 반항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약 5개월 뒤인
1980년 8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전 사건이 발생했던 벤츄라 포인트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이나 포인트의 카클쉘 드라이브입니다. 이곳에 사는 62세 로저 해링턴 씨에게는 아들 키스 해링턴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씨의 덕분에 키스 씨는 24살의 패티 씨를 만나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작성된 사건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이른 새벽에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던 키스 씨와 패티 씨의 집에 침입한 범인은 자던 그들을 깨우고 준비해온 끈으로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패티 씨의 발목의 끈을 풀어주고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강간을 저지른 뒤 다시 데려와 같은 침대 자리에 엎드리게 눕힌 뒤 끈으로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 뒤 침대보로 덮은 다음 키스 씨의 머리를 밖에서 가져온 통나무로 세게 내려칩니다. 참고로 부검 결과로는 단 1회의 가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놀란 패티 씨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때 비명 소리를 근처에 있던 한 이웃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명을 듣고 당황한 범인은 필요 이상으로 패티 씨를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 뒤 바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 탐지견을 데려와 범인의 흔적을 뒤쫓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저 씨가 이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을 당시가 살해된 지 며칠 지난 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사건을 본다면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범인은 최초 산타바바라에서 시작된 살인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범인에게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이로써 EARA은 새로운 연쇄 범죄자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럼 이 1980년도에 디앤젤로의 행적을 알아볼까요? 공식적인 큰일은 없고 시트러스 하이츠에 있는 집을 구매하여 이사했습니다. 지난 편들을 보셨다면 시트러스 하이츠가 귀에 익으실 겁니다. EAR의 활동 지역인 세크라멘토의 동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살인사건은 1981년 2월 6일에 일어납니다. 지난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뒤입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어바인에 있는 콜럼버스입니다. 여기 살던 마누엘라 위트헌 씨는 독일 태생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일계 미국인인 데이비드 위트헌 씨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마누엘라 씨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매우 착한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많이 안전한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안전과 거리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차량 납치범, 비행기 납치범, 독이 든 할로윈 사탕, 스토킹 장난전화, 집안을 훔쳐보는 변태를 조심해야 한단다. 그리고 집에선 문과 창문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놔야 하고 당연하겠지만 연쇄살인범과 강간범도 조심해야 한다. 그 정도로 이 시기에 캘리포니아는 격정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누엘라의 남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마누엘라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 셰퍼드 한 마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으나 마누엘라는 괜찮다고 했고 침낭 안에 숨어 자면 안전하다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자게 된 이날 밤 한 어둠의 그림자는 그녀의 집 뒤뜰을 기어다녔고 다음날 아침에 침대 위에 죽은 채로 마누엘라 씨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머리를 둔기로 맞아 죽은 채로 누워있었으며 강간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엉덩이에 무언가에 맞아 멍이 들 정도로 매우 심하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인 데이비드 위트헌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의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DNA 대조 시스템이 발전하여 누명을 벗기 전까지 경찰의 협조에 100% 따라주며 최선을 다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누명을 벗고 난 다음 경찰은 데이비드 씨에게 깊은 사과와 보상을 해줬지만 얼마 뒤 그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였던 레슬리 디암브로시아 씨는 범인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이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이 분석하여 지리적인 특성을 100분 이용하는 지능적인 사람일 것이다. 둘째, 여성 피해자의 손목 매듭은 매우 단단하게 묶었던 반면에 발목의 매듭은 느슨하게 묶은 것을 보아 범인은 처음부터 강간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범인은 무기를 따로 준비해오지 않았다.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칼이나 총은 준비해왔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살해했습니다. 추후에 밝혀진 이 사건의 살인 무기는 램프였습니다. 다음 사건은 1981년 7월 27일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사건이 발생하고 약 5개월 뒤였습니다. 이곳은 맨 처음 살해된 2명의 의사 연인이 머물렀던 콘도가 있는 아베니다 페케냐 바로 옆인 톨텍 웨이입니다. 벌써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발생 바로 전날인 7월 26일 이곳에 사는 35세의 체리 도밍고 씨는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컨설턴트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 살던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 판매 공고를 올려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고요. 이날 오후에는 그렉 산체스 씨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체리 씨와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졌으며 지금은 서로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 전 체리 씨의 집에 마지막으로 놀러온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산체스 씨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3시 45분, 가장 조용한 때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이었던 버지니아 우드 씨는 자다가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45분간 동네 개들은 계속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고 정오인 낮 12시에 부동산 업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약속 시간이라 문이 열려있을 거라 생각했던 집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쪽 입구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한 새벽과도 같았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지 확인할 겸 침실로 들어가 보니 옷장 안엔 나체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몇 옷들로 대충 덮여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침대의 이불 아래에는 시체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에 피가 묻은 채로요. 부동산업자는 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옷장 안에 있던 시체가 그렉 산체스 씨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덮인 시체는 나체의 체리 도밍고 씨였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하여 사인을 확인해보니 산체스 씨는 최초 총을 뺨에 한 발 맞았지만 이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후 둔기로 머리에 24회 가격당한 것으로 보아 결정적 사망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리 씨의 손과 발을 묶은 매듭법은 상당히 특이한 매듭법이었습니다. 사족 보행하는 돼지나 동물을 묶을 때 쓰는 방식인 돼지 매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산체스 씨와 마찬가지로 둔기로 인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 흔적을 보면 두 사람 사이 차이가 있습니다. 체리 씨는 죽을 만큼의 폭행이었으며 산체스 씨는 죽은 뒤에도 계속 폭행을 가한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프로파일러인 레슬리 디암브로시아 씨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여지껏 범행을 해왔던 방식으로 포박을 한 다음 여자를 데리고 강간을 하고 데려와 다시 포박을 하고 죽이려 했지만 몰래 매듭을 풀었던 산체스 씨가 덤벼들었고 당황한 범인은 총을 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볼을 관통했다. 얼굴을 잡고 쓰러진 사이 바로 주변에 준비해왔던 둔기로 산체스의 머리를 내려치지만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었다는 분노로 인해 계속 내리쳤을 것이다. 그때 여자는 비명을 계속 질렀을 것이며 죽기 전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웃이었던 버지니아 우드 씨가 들었던 비명소리와 매칭되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체리 도밍고 씨와 그렉 산체스 씨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얼마 전에 이사를 했던 디앤젤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체리 씨와 그렉 씨의 살인사건이 1981년 7월에 있었습니다. 딱 2달 뒤인 9월에는 세크라멘토에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인 1982년 12월 달에는 아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의 살인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내년인 1983년 그리고 1984년, 1985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는 존재를 감추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86년 5월 4일 다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은 독일인이었던 마누엘라 위턴 씨가 살해되었던 어바인의 콜럼버스 바로 옆인 엔시나입니다. 여기까지가 3편입니다. 다음 4편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이로써 길고 긴 대장정의 막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 만들던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빌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쇼킹TV였습니다.